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2일 중국과의 무역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1,5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부과될 예정이었던 15%의 관세는 유예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트위터를 통해 미중 1단계 무역 협상과 관련해 중국과의 빅딜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에 원칙적으로 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0.79%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S&P 500 지수는 0.86%, 나스닥 지수는 0.73%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치러진 영국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확보할 전망이라고 BBC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운드화 가치는 급등했습니다. BBC, ITV, 스카이뉴스의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수당은 전체 의석 가운데 368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반 기준보다 86석이 더 많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현지 시간 12일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처음으로 주재한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지난달 시작한 양적 완화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전 총재 재임식인 지난 10월 회의와 비슷한 결과를 냈습니다. 다만 라가르드 총재는 정책 검토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S&P 500과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또 뉴욕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문에 서명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강하게 이끌어줄 긍정적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간밤에 이슈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영국의 총선이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7시 그리고 영국 시간으로는 저녁 10시에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영국의 총선 출구 조사 결과 보수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 보수당이 압승하는 결과가 나오면 영국은 내년 1월 31일 EU를 이탈하는 것이 확실시됩니다. 이에 따른 시장의 변화까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먼저 또 우리 시장도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1% 이상 오르면서 2,137선까지 올라왔고 코스닥 시장도 636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노무라 증권 측이요. 내년에 코스피 시장이 2,400선을 넘어설 것이고 더불어서 2021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라는 내용의 리포트를 내면서 어제 우리 증시가 강하게 힘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좀 과대 낙폭주인 이 반도체와 화학주들이 이 실적 개선이 일어나면서 내년부터 크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어제 우리 증시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탔는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신세계 인터내셔널 보유 지분을 대량 매도했습니다. 시장 영향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YG 엔터테인먼트의 가장 중요한 주가 반등 요인으로 빅뱅 재계약 여부가 꼽힙니다. 함께 관련한 주가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월가 산책 시간에는요. 독일이 차세대 이동통신 5G 건설의 화웨이를 선택해 미국과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함께 시장 영향 짚도록 하겠고요. 중부파 위워크죠. 유코뮨이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시장 영향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경 신세계 총괄 사장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신세계 인터내셔널 보유 지분을 대량 매도했습니다. 매각의 배경과 함께 주가 영향 짚어봐 주십시오. 네, 추세가 좀 잘 가던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어제 나왔던 뉴스와 함께 좀 약간 주저앉는 모습들이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크게 영향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 가지고 지분 관련된 흐름들 쪽에서 큰 영향이 없다고 하게 되면 주가는 여전히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오히려 실적에 무게를 두면서 계속 패턴은 맞춰가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일단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지분 중에 4.2%가 어제 시간으로 매각이 됐습니다. 특히 이분은 과거에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따님이시죠. 그리고 남편분도 임원으로 알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작년에 4월 달에 부친이 150만 주를 증여를 했고요. 지분이 약 한 21.01%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지분과 합치게 되면은 총괄 사장의 지분이 한 21.44%까지 이어졌던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여를 받고 금수저시죠. 네, 그래서 돈이 지분과 함께 어느 정도 영향력을 확대하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거는 어떤 증여를 받게 되면은 증여세를 내야 되겠죠. 그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즉 쉽게 얘기하면은 세금을 낸다라는 관점 쪽에서 봤을 때 매도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블록딜 매각이 된 게 아니냐라고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분을 매도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위험들, 특히 대표적으로 어떤 지배구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인데, 특히 신세계 인터내셔널 관련된 지분을 보게 되면은 특히 정 총괄 사장의 지분이 그러면 19.34%에서 15.14%. 그러니까 즉 기존부터도 계속 꾸준히 약간 줄여오다가 이번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측면 쪽에서 한꺼번에 정리하지 않았을까라고 하게 되면 약 한 15% 지분 정도로 2대 주주는 유지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신세계가 45.7%의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을 합쳤을 때만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70% 가까운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들인데, 회사의 경영권과 회사의 지위 그리고 어떤 대주주 위치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들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영향권들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어떤 투명하게 주식을 팔아서 세금 낼 거 내겠다라고 하는 투명 경영에 대한 의지가 돋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 부분이 더 박수 쳐줄 일이 아닐까 생각은 들고 있고요. 하지만 정확하게 회사가 용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던 만큼 그 부분만 확인되게 되면은 회사 이미지나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나머지 대기업들, 특히 대한민국에서 금수저로 태어나신 분들은 다른 꼼수 안 부리고 이런 식으로 정직하게 세금 낼 거 내고 기업 활동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먼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일단 또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때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비디비치죠. 네, 앵커님 써보셨습니까, 비디비치? 네, 비디비치 사용 많이 해봤습니다. 네, 예, 좋은 건가 보죠. 저는 제가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면세점에서 가장 인기 많은 제품 중 하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하나 적어 놓겠습니다. 네. 예,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실적 동향과 함께 보게 되면은 과거에 어떤 지금까지 알려졌던 의류 관련된 쪽뿐만 아니라 화장품에 대한 성장세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올해 상반기의 고점을 이후로 또 많이 흔들렸었죠. 화장품 관련된 업종에 대한 여러 가지 부진한 시각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성장합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555억이었고요. 올해 한 860억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의외로 성장폭이 크죠. 그리고 내년도 1,060억대까지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이 과거의 패션 쪽에서 화장품 쪽으로 완전히 변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화장품 관련된 쪽에 여러 가지 시각을 봤었을 때 최근 나오는 지표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어느 정도 어떤 우려감을 많이 떨어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대표적으로
중국 방문객뿐만 아니라 수출 동향들로 봤었을 때도 한때 중국으로 들어가는 수출의 창구였던 홍콩 쪽이 약간 부진해서 우려감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11월 달, 12월 달 초까지 나온 수출 동향을 보게 되면 홍콩 쪽이 다시 두 자리 숫자로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수출 동향들도 지금 양호한 모습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부진한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마저도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화장품 수출 쪽으로 봤었을 때 모멘텀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화장품 관련된 업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렇게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된다. 저점 매수 시각 가져도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그런 기조로 봤었을 때 지금 추세는 블록딜의 여파 쪽으로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여전히 추세는 유지가 되면서 계속 지난 낙폭 과대였던 부분들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 무게를 두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YG 엔터테인먼트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YG 엔터테인먼트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좀 망설여지는 상황들인데요. 네네. 저는 만약에 엔터주 쪽에서 고른다라고 하게 되면 제일 나중에 손꼽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니까 지금 현재 네. 가장 중요한 주가 반등 요인으로 빅뱅 재계약 여부가 꼽히고 있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앵커님 연배분 되시면은 그래도 제일 좋아했던 아이돌이 빅뱅 아니셨나요? 저희 연배가 여기서 이렇게 탈로가 나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수정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빅뱅 제가 뭐 20대 때는 또 빅뱅이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네, 20대 때는이라고 단서를 붙이셨네요. 네. 네, 그런데 보통 빅뱅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또 여기서 연배 얘기하게 되면 저는 붉은 노을이 이문세로 알고 있는데 요즘 분들은 빅뱅으로 알고 있죠. 네, 또 노래하는 스타일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빅뱅을 통해서 YG엔터가 다시 재계약과 함께 일어설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지금 빅뱅의 인기가 과거가 좀 약간 이제 잠정 휴식기를 가진 뒤에 뭐 군대나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진 뒤에 예전만큼의 인기를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워낙 또 스캔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이전만큼의 인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뭐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국내 분들은 거의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데 오히려 또 해외 쪽에 대한 반응은 또 다릅니다. 생각보다 좀 관대한 뷰로 바라보고 있는 빅뱅을 봤었을 때 나머지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보게 되면 해외 팬들은 복귀를 기다리고 있는 쪽의 뉘앙스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승리나 대성부터 또 이제 DD도 약간 뭐 군대 관련해서 얘기도 나왔었고요. 탑도 예전에 대마초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해외 스타들이 기행 행동을 벌이는 거에 비하면 귀여운 거 아니냐 이런 수준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판단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한도 끝도 없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과거의 명성을 그대로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관점 쪽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국내 활동 관련된 부분들은 제약이 될 수밖에 없는 음으로 양으로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그나마 양호하다고 봐야 될까요? 그나마 그렇게 크게 어떤 구설수에서 오르지 않은 어떤 대표적인 멤버 중에 두 명이 지드래곤과 태양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두 지금 멤버가 관련돼서 이제 본명이 아니라 예명이죠. 예명 쪽으로는 벌써 2003년도부터 상표권이 등록됐고 2015년도에 계약이 갱신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상표권 관련된 쪽은 아무래도 특허나 도용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두 멤버는 계속 활동을 빅뱅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예명을 쓰고라도 아마 재계약은 계속하면서 명맥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려했던 것보다 멤버가 다 복귀한다고 하게 되면 말이 많겠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활동할 수 있는 멤버가 있다고 하게 되면 YG엔터에 대한 시각들이 매출 자체로 봤었을 때는 그렇게 크게 확 떨어지는 것보다는 일단 적어도 유지할 명목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하지만 이제 또 중요한 게 시간이 좀 지나야 되겠죠. 이런 구설수는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좀 잊혀지는 부분들이 나와야 될 텐데 그 시간이 좀 필요하던 부분들과 실적 부분들 같은 경우도 올해 부진했던 모습들이 점점 개선되는 모습들에 대한 변화. 또 하나는 10월 달에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LVMH 쪽에서 투자했던 자금을 상환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또 YG엔터의 자금력이 위축됐던 부분들 다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마 엔터주 쪽에서 YG엔터를 바라보는 시각들은 일단 너무 바닥까지 한번 왔었으니까 개선은 될 거다라고 생각은 들고 있는데 최근에 실적과 분기 동향 실적이나 연간 실적 기조를 보게 되면 실적 개선 속도로 봤었을 때는 가장 눈에 띄는 게 SM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M이 가장 먼저로 어떤 기획사 쪽에서는 바라보는 시각들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JYP엔터, YG엔터 순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게 되면은 그래도 만약에 좀 추세와 관련돼서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은 한번 충격받은 뒤에 조정을 받은 뒤에 좀 횡보가 들어가고 있죠. 그런 쪽에서 노린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실적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SM이 가장 먼저가 아닐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 짚고 왔고 이번엔 좀 분위기 바꿔서 동심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아기상어 노래 아시죠? 네,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요. 네, 이제 저는 살짝 지겹습니다. 아, 네. 뭐 주가는 최근에 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생각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급등하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나 가치에 대해서 싸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캐릭터라는 산업의 성장성을 생각하게 되면 또 무시 못한다라는 쪽에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매매는 가능합니다. 매매는 가능한데 이왕이면 고점에서 물리지 말자라는 전략적으로 보수적인 트레이딩 전략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어제 핑크퐁 관련돼서 스마트 스터디가 예비 유니콘 기업에 선정됐다는 뉴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부에서 한 775억 정도를 지원하면서 특별 모집을 진행하는데 이에 선정됐다라고 하다 보니까 물론 775억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중에서 나누기 하게 되면은 약 한 50억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로 어떤 정부의 지원이 들어간다는 관점들로 보여지는데 어제 하루에만 움직였던 시가총액은 그게 10배도 넘어가네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관련돼서 삼성출판사 2대주주고요. 스마트 스터디 2대주주고 22.39% 보유하고 있고 토박스 코리아는 스마트 스터디와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아마 토박스 코리아는 그냥 따라가는 정도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같은 테바주 중에서도 좀 약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왕 노리신다면 삼성출판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서 저희가 뭐 핑크퐁의 인기나 뭐 아기상어의 인기 이거를 다 떠나서 저희가 생각할 거는 실적과 가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마트 스터디 작년 매출이 400억이었고요. 영업이익이 75억이었습니다. 올해는 3분기까지 누적이 438억, 영업이익이 125억. 상당히 인기의 편승에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아지는 실적 대비해서 아직 밸류를 찾기가 조금 밸류를 더 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거의 지금 성장세가 매년 100% 이상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가치도 같이 넘어가야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9월 달에 장외 가격이 주당 14만 8천 원이었는데 지금 뭐 장외 가격이 뭐 20만 원에도 못 산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뭐 그 기준을 봤었을 때를 보게 되면 한 3,600억 정도가 스마트 스터디가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삼성출판사의 지분 가치와 가치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3,600억대 기준으로 봤을 때 약 한 800억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가치가 좀 올랐다고 생각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한 1,000억 정도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삼성출판사의 지금 시가총액이 2,800억입니다. 그러면은 해당 어떤 지분 가치를 통해서 나오는 부분들로 봤었을 때는 계속 꾸준히 커가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은 건 사실이죠. 하지만 본업은 조금 엉망입니다.
2016년도가 실적이 정점이었고요. 그 이후부터 계속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되면 본업은 별로 그렇게 썩 실적이 나오지 않는데 잘 투자했던 자회사가 어떤 본회사를 끌고 나간다라는 기조로 보는 게 딱 맞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또 지금 바라보고 있는 스마트 스터디의 성장세와 지분 가치를 같이 계산했을 때도 싸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들이죠. 그런데 기대감은 남아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가장 중요한 게 내년에 미래에셋대우 주관사로 IPO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살짝 더 영향을 받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오늘 같은 경우도 단기 장중에 고점 나오면서 또 흔들릴 가능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고 있는데 하지만 또 어떤 이런 테마가 붙으면 무섭긴 하지만은 여전히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각들은 일단 오늘 장중 고점은 한번 팔고요. 또 한 일주일이나 한 열흘 정도 있으면 또 쭉 조정이 나올 때 그때 혹시 관심이 없을 때 다시 사자라는 관점적으로. 하지만 내년까지 IPO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모멘텀은 남아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어린이들은 아기 상어에 빠져 있지만 최근 어른들은 팽수에 빠져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수혜주 찾기에 나섰는데요. 관련된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팽하하고 인사를 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팽수 얘기를 하게 되면 최근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외에서도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팽수 열기가 왜 이렇게 이어지느냐 이런 보도도 나오기 시작하고요. 또 하나 인크루트 2019 올해 인물의 인크루트는 잡 관련된 기관이죠. 근데 여기서 방송 연예 부문 1위가 BTS도 제치고 유재석도 제치고 팽수가 1위 이렇게 나왔고요. 인터넷 커뮤니티 DC 인사이드에서 인기 투표 1위도 팽수.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2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죠? 예, 가짜스럽게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2위가 트로트로 지금 뜨고 있는 그분이시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이름을 말씀해 주셔야죠.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어떤 팽수라는 브랜드의 가치와 함께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파도 같이 캐릭터 쪽에 인기로 자리 잡고 있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관련된 종목 찾기엔 열심히 공부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EBS 관련주 쪽으로 찾는 게 맞다고 보여지면서 나온 종목이 유엔젤, 그리고 굿즈 판매하는 게 예스24, 또 포비스 TNC 정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 가지고 실적이 컨텐츠 활성화 업무 협약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를 통해서 뭔가를 해서 실적을 끌어낸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뭘 하겠다는 상황들인데 하겠다는 상황들이 실적에 가시화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면 실적 연계성이 낮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으로 갔었을 때 관련 종목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고점에서 한번 털고 기다려보는 게 맞겠다라는 관점이고요. 아마 팽수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주는 지금 없지 않나라는 생각 쪽으로 바라보면서 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이 캐릭터 산업의 어떤 영향권들은 계속 염두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 쪽에서 관련된 어느 정도의 캐릭터가 움직였을 때 그에 따라서 빠르게 종목을 연관된 종목 찾아보고 초기에 대응하는 정도, 이 정도는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가 산책 시간입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 최초로 이 독일이 차세대 이동통신 건설에 화웨이를 선택했다고 CNBC가 보도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미국이 좀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관련 사항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독일이 차세대 5G 건설에 화웨이를 선택했습니다. 우선 지금 미국이 화웨이 배제를 하는 시점에 있어서 지금 현재 독일이 선택한 부분은 좀 고무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독일의 유력 이동통신사죠, 이 텔레포니카 도이치란트가 11일
그 발표했던 내용에 따르면은 이 5G 네트워크 건설사로 하웨이와 노키아를 선정하고 정부의 허가를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는 그동안 이제 반하위의 캠페인을 벌여왔던 미국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지적인데요. 우선 미국은 그동안 하웨이가 네트워크에 백도어를 심는 방법으로 상대국의 정보를 빼내가고 있다면서 이 반하웨이 캠페인을 벌여왔었습니다. 미국과 호주 등은 지금 미국을 좀 추종했지만 영국 등 유럽은 중립을 좀 지켜온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유럽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독일이 미국의 반하웨이 캠페인을 무시하고 하웨이를 파트너로 선정한 것인데요. 우선 지금 이 독일의 어떤 선정은 다른 유럽 국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독일은 유럽 최대 경제국이기 때문에 독일의 선택이 다른 유럽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떤 영국의 지금 향후의 향배가 굉장히 좀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영국도 하웨이를 선택한다면은 유럽이 모두 하웨이로 넘어갈 가능성이 좀 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영국은 그동안 하웨이가 가장 많이 공을 들여온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하웨이 문제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병이 나타났는데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지난 4일이었죠. 이 안보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 파이브 아이스, 한마디로 이 정보를 공유하는 서방 5개국이죠.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공동 보조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멘트는 그거죠. 이 하웨이를 영국의 5G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인데, 이 존슨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나토 정상회담 마친 뒤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무엇보다 안보가 중요하다고 밝혔고, 이 파이브 아이스 국가와 공동 보조를 취하는 것이 영국에 유리하다는 부분을 밝혔습니다. 이 존슨 총리의 이 같은 발언에도 영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이 5G 네트워크 건설에서 이 코어 네트워크 부분을 제외하고 이 하위의 사업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독일에 이어서 영국마저 하웨이를 선택한다면 미국의 반하웨이 캠페인은 완전히 숲으로 돌아간다고 지금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판 위워크죠. 6호문이 미국 증시에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성공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아시겠지만 좀 위워크가 지금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주고 있는데, 위워크가 미국의 어떤 대표 사무직 공유 업체라고 한다면, 중국에는 이 6호문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사무실 공유 업체인데요. 이 경쟁사인 미국의 위워크가 기업 공개 문턱을 넘지 못한 현재 상황에서 이 6호문이 상장에 성공할지 좀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6호문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IPO를 신청했다는 부분은 보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6호문은 이를 통해서 1억 달러의 자금, 우리나라 돈으로 1,200억 정도의 자금을 조달한다는 목표인데, 하이튼 국제증권, 또 화신자본, 또 CRIC 증권 등이 이번 상장에 주관사로 참여하고요. 6호문은 이제 위워크에 이어서 세계 2위 사무실 공유 기업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는데, 베이징과 상하이, 그리고 홍콩, 또 로스앤젤레스, 뉴욕, 싱가포르 같은 전 세계 44개 도시 200곳에서 사무 공간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설립된 6호문은 작년 8월에였죠. 18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아서 유니콘 기업,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작년 11월에 자본금 조달 때는 기업 가치가 24억 달러까지도 높아졌는데요. 올해 2월에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30억 달러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이 6호문의 실적이 그렇게 좋다라고 좀 볼 수는 없는데, 우선 6호문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은 8억 7,460만 위안으로 순손실은 5억 7,280만 위안입니다. 무려 8,138만 달러에 달하는 순손실을 지금 갖고 있는데, 이 6호문은 다른 유니콘 기업과 그동안 수차례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업 가치가 좀 상승한 것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고요. 이 유코민이 IPO에서 자금 조달 계획을 낮게 잡은 데는 어떤 미국의 위어크가 지금 경영난으로 성장을 보류한 영향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2010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 사무실 공유기 위어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부터 상장을 준비해왔고 이를 통해 3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었는데요. 이 준비 단계만 해도 올해 글로벌 증시 IPO 최대어로 꼽혔지만 이후 사업 모델의 수익성이나 지배 구조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 상황에서 결국 위어크의 기업 가치는 47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로 폭락한 동시에 상장은 무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코민의 이번에 미국의 상장 추진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지 시장에서는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고요. 유코민의 상장이 성공적으로 된다고 한다면 위어크도 또 내년에 어떤 상장을 다시 재추진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인하했습니다. 기준금리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저 수준인데요. 금리 인하 배경 어디 있습니까? 네, 우선은 지금 브라질 중앙은행이 사상 최대치, 사상 최저 수준이죠. 4.5%로 인하했다라고 좀 발표했는데, 우선 브라질 중앙은행은 통화정책회의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4회 연속 500bp 내리기로 좀 결정했는데요. 이 중앙은행은 성명을 통해서 이 통화정책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는 부분을 좀 덧붙였고요. 이 인플레 대책이 적정한 수준에 있다라고 좀 밝히면서 앞으로도 경제 회복이 완만한 속도로 진행할 것이라는 부분을 밝혔습니다. 이 성명에서는 또 금리 수준이 이미 충분히 낮고 경기가 2분기 이래 회복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결정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당분간 금리 인하를 쉬어갈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어떤 경기 자극과 또 차익 코스트 인하를 위해서 금리를 내리라고 공공연히 요구하고 있었는데 이런 압박이 중앙은행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공산이 농후하다는 관측입니다. 이 헤아라 가치가 사상 최저치 수준에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 중앙은행이 외환거래 개입에 좀 나서고 있지만 한층 이제 환율 약세를 가져올 또 우려까지도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죠. CPI를 봤을 때도 전년 동월 대비해서 3.27% 올랐는데 우선 경제가 어떤 소비 주도로 점차 회복세에 있는 가운데 이 보우소나루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부분을 계속 주장해왔습니다. 이 경기 부양책 일환으로 금리를 인하하면은 좀 역효과도 있겠죠. 이 헤아라 약세를 더 부추길 수 있는 상황도 가는데 현재 헤아라는 1달러당 4.1 헤알로 11월에는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번에 이 미국 연방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함으로써 금리차가 축소했는데요. 유사시 헤아라를 매도하고 달러를 사는 움직임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민주당 하원이 새 북미 자유무역협정이 될 USMCA를 받아들이면서 내년 안에 의회 비준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우선 미국 USMCA죠. 한마디로 나프타의 새로운 어떤 기후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USMCA를 미국 민주당 하원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안에 의회 비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우선 지금 현재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3개국 무역 대표들이 바로 멕시코 수도에서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2017년부터 나프타를 대체할 자유무역 협정을 위한 협상에 들어가면서 지난해 USMCA에 합의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경제 그리고 현재 상황에 맞는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또 3개국에서 조립되는 자동차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이 북미산 부품 사용을 늘리도록 하고 근로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도 강화시킨다는 좀 목적을 좀 갖고 가는데 이 AP와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노동단체들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나프타가 이 미국의 공장들이 멕시코로 이전하게 만드는 일자리 파괴자라고 좀 비난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 나프타에 비해서 USMCA가 좀 개선되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대선 공약을 지킨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정치적 승기를 안겼다라는 부분을 좀 보도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 3개국에서 조립되는 자동차가 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북미산 부품 사용을 늘리도록 하고 이 근로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도 좀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 합의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 무역 협상이 나프타에 비해서 훨씬 좋아진 것은 의심이 없다라는 부분을 하면서 당초 행정부가 제안했던 것보다도 분명히 낫다라는 부분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윗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좋은 무역 합의로 농민과 제조업들 또 에너지 업계와 노조가 모두가 지지했다라는 부분을 좀 밝혔고요. 이 무엇보다도 미국의 최악의 무역 합의였던 이 나프타를 드디어 끝나게 됐다는 좀 부분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최대 노동 조직이죠. AFL-CIO 같은 경우에도 그 하루 전에 리처드 트랑카 위원장의 새 협정이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 새 협정이 더 공정해질 것이라며 일하는 자들이 앞으로 무역 협상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는 부분을 지지를 좀 표시를 했는데요. 멕시코 시티에서는 그 로버트 라이트 하이트 미국 무역대표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죠. 이 제러드 쿠슈녀, 그리고 크리스티나 프릴랜드 캐나다 부총리, 헤즈수 세아데 멕시코 북미 담당 외무차관을 비롯한 해장국 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USMCA에 대한 서명을 마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멕시코 외무장관은 멕시코 내 노동 권리 문제를 개정안에 넣어준 협상자들에게 감사하다는 부분을 좀 말했고요. 이 프릴랜드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 합의는 3개국 근로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이 될 것이라는 부분을 좀 강조했습니다. 이 USMCA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3개국 의회에 비준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미국 하원은 비준 표결을 다음 주에 또 상원에서는 내년 1월과 2월에 실시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고요. 이 나프타에 대해서 좀 많이 비교를 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이 USMCA 같은 경우에는 25년간 지속된 나프타 협정을 대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에 맞게 새로운 규칙들을 만들었고 멕시코에 공장을 둔 미국 자동차 업체에 더 높은 생산 비용이 발생하도록 좀 한 부분인데요. 이 눈에 띄는 점은 노동과 환경 규칙 위반 행위에 처음으로 처벌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받던 보호 장치를 축소하고 또 환율 조작 행위에 대한 대응책을 좀 강화한 부분인데요. 부문별로 본다고 한다면 농업 부분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USMCA의 다수의 농업 규정들은 나프타와 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캐나다의 유제품, 또 가금류 사업, 또 이제 이 가금류 사업의 보호 정책으로 나프타에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다른 농업 분야는 USMCA에서 캐나다 시장에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요. 미국 낙농 생산자 협회죠. NMPF 같은 경우에는 USMCA로 향후에 6년간 유제품 업계 매출액이 5억 4,800만 달러 늘어날 것이라는 부분을 예상했고요. 이 미국이 지난해 캐나다와 멕시코에 수출한 유제품 규모가 21억 달러라고 본다고 한다면 우선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미국도 반기는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또 밀 생산업자들은 중대한 변화를 원했지만 많은 것을 얻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캐나다는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밀과 캐나다산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만 당겼습니다. 캐나다는 또 미국에서 수입하는 주류에 또 관세 장비를 설치할 수도 없는 조항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 내 대표적인 와인 생산지라고 볼 수 있겠죠. 캘리포니아가 가장 큰 유리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다른 그 산업 본다고 한다면 자동차 관련은 역시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공장을 둔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으로 자동차와 트럭을 수출할 때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강화된 규정을 준수해야 됩니다. 관세를 면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생산할 때 전체 부품의 75%를 북미에서 제작한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62.5%로 명시된 나프타 조항보다 강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멕시코로 일자리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할 때 40에서 45%는 시간당 16달러 이상을 받는 노동자가 조립해야 된다는 좀 규정이 있겠고요. 이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이건 좀 민주당 요구인데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국은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7가지의 환경 관련 조항들을 준수해야 한다는 부분을 밝혔고요. 만약 캐나다와 멕시코가 이를 어기면은 미국은 이들 국가를 제재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당겼습니다. 그러나 USMCA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항들은 들어있지 않아서 환경단체들한테는 좀 실망한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인터넷 관련 규정도 좀 눈에 띄는데 우선 이번 개정안에서는 데이터들의 무분별한 흐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됐는데요. 미국과 캐나다, 또 멕시코 3국이 영화, 또 서적 및 기타 다운로드 같은 스트리밍 자료와 같은 디지털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금지한 내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금 좀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 로이터 통신 측에서 중국 측이 미국산 농산물을 500억 달러를 구매를 합의했다라는 이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좀 전해졌던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합의문에 서명을 했다라는 내용과 좀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함께 오늘 우리 증시 함께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어제도 봤을 때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신흥국가를 중심으로 계속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에서는 또 FMC 회의도 무사히 끝냈고 또 아람코 상장도 긍정적으로 끝났다는 걸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긍정적인 확률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 FMC 회의에서 미국 연준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부분인데 미국 경기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지 않았던 점에서 봤을 때는 또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부분은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국면에서 항상 코스닥 시장이 약해졌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좀 긍정적인 스탠스로 그러니까 금리 인상 쪽, 금리 동결 쪽의 무게가 계속 간다고 한다면 코스닥 시장이나 또 대형주 제조업체들로 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중국 관세 부과가 에 대한 우려감이 좀 그다음에 1단계 정도는 좀 수그러들었으니까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스탠스로 좀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광용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영하권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4도, 대전 영하 5도 보이며 춥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반면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일교차 크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이 6도, 대전이 8도 보이겠습니다. 체온 조절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큰 날에는 입고 벗기 편한 겉옷을 여러 겹 껴입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저녁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이후에는 중서부 지역과 경북 북부, 전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5mm 내외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강원 산간에는 내일까지 최대 5cm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며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오늘은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북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춘천 영하 8도, 청주 영하 4도로 추운 날씨 보이고 있고 한낮에는 수원이 6도, 춘천은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니 불씨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전주와 대구가 영하 3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한낮에는 부산이 12도, 광주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이 동해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요. 그 밖에 서해와 남해는 2에서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중부 및 전라북도 지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